1991년 8월 5일 월요일 저녁 8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원곡성당 앞 공터. 해가 길게 늘어지는 여름 저녁이었습니다. 공터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는 만 11세 소녀 정유리도 있었습니다. 사촌 동생들과 한창 뛰어놀던 유리는 그 순간까지도 그 어떤 것도 의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였습니다. 낯선 남자와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정유리를 억지로 끌어당겼습니다. 유리가 저항할 틈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를 봉고차에 밀어넣었고 차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사촌 동생들은 혼비백 사나여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아줌마와 언니가 언니를 어떤 아저씨랑 아줌마가 차에 태워서 데려갔어요. 이날 이후 정유리는 단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34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여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또 보는 그 사건.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제보 단 하나가 34년의 침묵을 깰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유리 실종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파일, 평범한 여름의 끝. 정유리의 아버지 정원식 씨는 원래 충청남도 부여 사람이었습니다. 고향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던 그는 1989년 일자리를 찾아 경기도 안산으로 상경하게 됩니다. 아내 김순옥 씨와 함께였습니다. 슬아에는 일남 이녀가 있었는데 두 아이는 안산으로 데려왔지만 장녀 유리만은 고향에 남겨두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유리 스스로 남겠다고 했으니까요. 친할머니 곁에 있을게요. 중학교 갈 때가 되면 안산으로 올라갈게요. 그의 유리의 나이는 9살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할머니를 걱정할 줄 알았던 아이였습니다. 부모는 그런 딸이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1991년이 찾아왔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된 유리에게는 길고 신나는 여름방학이 시작됐습니다. 유리는 그의 여름 안산에 사는 가족을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였습니다. 안산에 도착한 유리는 인사차 원곡동에 있는 고모댁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촌 동생들은 신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은 고모집 근처 원곡성당 앞 공터로 나가 뛰어놀기 시작했습니다. 1991년 8월 5일 오후 8시. 그것이 정유리가 가족의 곁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 파일, 신고가 묵살된 밤. 사촌 동생들의 다급한 외침을 들은 순간 부모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뛰쳐나갔습니다. 원곡동 일대를 사사치 뒤졌습니다. 골목골목, 가게마다, 성당 주변까지. 하지만 유리는 없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정원식 씨는 파출소를 찾아가 간청했습니다. 제 딸이 봉고차에 납치됐습니다. 지금 당장 외곽으로 나가는 도로를 막고 검문해 주십시오. 경찰은 접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원식 씨는 밤새 딸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파출소를 다시 찾았을 때 믿기 힘든 말이 돌아왔습니다. 접수된 사건이 없습니다. 담당자가 아무런 인수인계도 없이 퇴근해버렸던 겁니다. 골든타임이 이미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납치 신고가 들어온 그 결정적인 밤, 도로 한 곳도 막히지 않았습니다. 봉고차는 아무런 제지 없이 안산 어딘가를 빠져나갔을 겁니다. 분노한 정원식 씨는 케이블 방송국으로 달려갔습니다. 딸의 실종 사실을 알리는 자막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방송을 본 파출소 쪽에서 오히려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경찰 발표도 없는데 방송을 먼저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정원식 씨는 이후 청와대에 일하는 고향 친구에게 부탁해 겨우 수사팀이 꾸려지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나중에 정원식 씨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아마도 유리가 사라지기 몇 달 전에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이 일어나서 이목이 그 사건에 집중된 탓에 유리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1991년 대한민국. 두 개의 충격적인 어린이 실종 사건이 같은 해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정유리는 그 사이에서 조용히 잊혀졌습니다. 세 번째 사건 파일, 사라진 목격자들. 정유리 납치 사건은 처음부터 이상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 의문점. 대낮에 가까운 저녁 시간 아이들이 여럿 있는 공터에서 정면으로 납치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사촌 동생들만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놀던 또래 아이들 여러 명이 똑같이 목격했습니다. 남녀 2인조, 봉고차, 아이를 강제로 끌고 간 것, 증언은 일관됐습니다. 이 사건이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미리 아이를 특정하고 장소와 시간을 파악한 뒤 차량까지 준비한 계획적 납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의문점. 현장 근처 구멍가게 주인의 행동입니다.
법률 방송 프로그램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에서 정원식 씨가 증언한 바에 따르면 납치가 일어난 공터 바로 근처에 구멍가게가 있었다고 합니다. 정원식 씨가 그 주인에게 딸의 행방을 물었더니 주인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만 하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패널로 참여한 이건수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 구멍가게 주인이 납치범들과 친인척 또는 지인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요. 즉, 이 사건에는 납치범 2명 외에 제3의 관련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변을 잘 아는 누군가가 아이의 동선을 파악하거나 범행을 도왔을 가능성. 34년이 지난 지금도 경찰이 이 단서를 추적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의문점. 범행 현장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정유리가 납치된 원곡성당 앞 공터 그리고 그 주변 일대는 2010년대 이후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바뀌었습니다. 1991년 당시의 모습은 이제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현장을 재구성하거나 추가 증거를 발굴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 사건 파일, 멈추지 않은 부모. 딸을 잃은 이후 정원식 씨와 김순옥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생업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습니다. 전단지를 들고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제보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수십 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2017년 재활 중이던 SK 와이번스 투수 김광현이 전단지 배포를 함께 도왔고 사비로 안마의자를 선물했습니다. 1년 전인 2016년 김광현은 실종아동 찾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등번호 대신 정유리라는 이름을 달고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우려 했습니다. 그래도 유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021년 6월 7일 정원식 씨와 김순옥 씨는 KBS JOI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출연했습니다. 화면 속 두 분의 얼굴에는 30년의 시간이 그대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원식 씨는 말했습니다. 유리가 지금 살아있다면 43살이 됐겠죠. 맨발로 다니며 찾아다녔는데 어느 순간부터 지쳐서 힘들었습니다. 어머니 김순옥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이 어딘가 살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연자 중 한 명이 두 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20년이 있다고 해도 찾아왔는데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셔야 합니다. 정원식 씨는 방송 말미에 카메라를 바라보며 시청자들에게 직접 호소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아이를 찾는 게 다른 분들 아이도 찾는 것과 같습니다. 다섯 번째 사건 파일, 미제로 남은 이유. 정유리 실종 사건은 현재 대한민국 7대 미해결 어린이 실종 사건 중 하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34년간 왜 단 한 명의 범인도 특정되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초동수사의 실패입니다. 납치 직후 신고가 묵살되며 골든타임이 소멸됐습니다. 도로 검문이 즉시 이루어졌다면 결과가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1991년 당시 CCTV는 사실상 없었고 차량 번호 추적 시스템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회적 관심의 분산입니다. 정원식 씨가 회고했듯 같은 해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이 전국적인 충격을 주었습니다. 언론과 경찰의 자원이 그쪽으로 집중되면서 정유리 사건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범행의 계획성입니다. 남녀 2인조가 차량을 이용한 조직적 납치를 저질렀다는 것은 범인들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증거인멸과 도주 또한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물리적 증거의 소멸입니다. 현장은 재개발로 사라졌고 목격자들은 30년 넘게 시간이 흐르면서 기억이 희미해지거나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닙니다. DNA 기술의 발전, 실종 당시 아동의 신원을 현재 성인과 대조하는 안면 인식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제보한 건이 언제든지 이 사건의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건 파일, 43살이 된 유리에게. 1991년 여름 원곡성당 앞 공터에서 사촌 동생들과 뛰어놀던 소녀. 할머니를 모시겠다며 부모 곁을 떠나 부여에 남은 아이. 중학교에 올라가면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사라진 그 소녀는 지금쯤 어딘가에서 살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 김순옥 씨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정원식, 김순옥 씨 두 분은 지치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생업을 포기하고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방송에 나갔습니다. 낯선 사람들에게 딸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 세월이 30년을 넘었습니다. 이 사건을 접하는 누군가가 기억의 어느 구석에서 비슷한 장면을 떠올린다면 꼭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종 당시 정유리의 인상착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종 당시 나이만 11세, 키 약 145cm, 단발머리, 사건 당일 흰 상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현재 생존해 있다면 43세 전후로 추정됩니다. 제보는 실종아동 전문기관 경찰청 182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 전문센터로 하실 수 있습니다. 34년 전 그 여름의 공터에서 사라진 소녀가 언젠가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그날이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또 보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